한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흉노 왕자 투후 김일제였거든요. 정복당한 이민족의 후손을 자기 15대조라고 비석에 새긴 왕. 이게 혈통의 고백이 맞습니까? 칠세기 왕실이 제정신으로 새긴 문장이 맞느냐는 말이죠. 더 이상한 건 이 이름이 비석 한 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라 왕실 금성문 5개가 같은 이름을 적고 있었고, 문무왕 15대조와 흥덕왕 24대손 150년 사이 9대라는 산수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우발적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1300년 전 왕실이 정교하게 골라박은 정치적 선언이었을까요? 저와 함께 그 비석 앞에 한번 같이 서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비석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거든요. 지금 경주 박물관에 가시면 로비 한쪽에 실물이 서 있는 비석입니다. 이름이 문무왕 비문이에요. 서기 682년에 경주 사천왕사에 세워진 비석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344년 전의 물건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곱씹을수록 좀 아득해지더라고요. 이 비석의 사연이 좀 기구합니다. 1796년, 그러니까 조선 정조시대에 경주의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파낸 것이 시작이었어요. 당시 경주 부윤이었던 홍양호가 자신의 문집 이계집에 처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이 그 뒤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거든요. 200년 넘게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러다 2009년 경주 동부동의 한 가정집 수도가에서 상단부 소편이 다시 발견됐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의 집 마당에 빨랫돌처럼 놓여 있었던 겁니다. 경로 200여 년 만에 세상에 돌아온 비석인데요. 저는 이 재발견 과정부터가 이미 한편의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판독 가능한 글자는 하단석에 남은 830여 자 정도입니다. 저는 이 830자 중에서도 유독 한 대목 앞에서 오래 멈춰섰습니다. 비문 오행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투후 제천지윤이 7대를 전하여. 바로 아래 6행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5대조 성한왕은 그 바탕이 하늘에서 내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투후가 뭔지, 제천지윤이 뭔지, 성한왕이 또 누구인지. 학교에서 배운 신라 시조는 박혁것의 한 명이었는데 삼국 통일을 이룬 문무왕이 자기 조상을 적는 자리에는 이 낯선 네 글자를 새겨놓은 거예요. 투후는 중국 산동성 하택시 일대에 봉해진 한나라 제후의 자귀입니다. 그 자귀를 받은 인물이 바로 흉노 왕자 김일제고요. 한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흉노의 태자였거든요. 정복당한 이민족의 후손을 자기 15대조라고 돌에 새긴 왕. 저는 여기서 도저히 한 가지 질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흉노 왕자였을까요? 이 질문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영상의 진짜 도착점이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그 답을 풀려면 먼저 이 낯선 이름의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경주를 떠나 중국 시안으로 향합니다. 투후 김일제. 이 이름 자체가 이미 한편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흉노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을 한나라 사서는 노비라는 뜻의 한자로 표기해 두었거든요. 흉할 흉, 종노. 그 글자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왔기 때문에 2000년이 넘도록 이 이름은 어딘가 비천한 느낌을 끌고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이 명칭부터 다시 들여다보게 됐더라고요. 지금부터 따라가 볼 사람은 그 노비의 왕자로 태어나 한나라 황제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까지 올라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김일제. 기원전 134년에 태어나 기원전 86년에 눈을 감았으니 2100년도 더 된 옛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흉노의 휴저왕이었는데요. 지금의 중국 감숙성 무위시 일대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이 무위라는 도시는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직선거리가 대략 950km인데 베이징에서 무위까지가 또 1500km가 훌쩍 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거리보다 더 먼 서엽 끝자락에 있는 도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무위시에는 김가장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김씨 600여 명이 자기들을 투후 김일제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학술적으로 검증된 내용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의 구전전승이고 현지지먼이에요. 그렇지만 그 먼 사막 끝자락에서 2100년 전 이름 하나가 지금도 성씨의 뿌리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좀 묘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기원전 121년 한무제가 흉노정벌에 나서면서 시작됩니다.
그해 표기장군 곽거병이 휴저왕의 세력을 무너뜨렸고 휴저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14살이던 김일제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포로가 되어 한나라 수도 장안으로 끌려갑니다. 왕자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맡은 일은 황문 양마감이었어요. 황실의 말을 관리하는 자리. 쉽게 말해 궁중 마국간 관리인입니다. 흉노의 왕자였던 사람이 한나라 황제의 말똥을 치우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범상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한무제가 말을 점검하러 나왔다가 김일제를 보게 됩니다. 키는 8척이 넘고 말들은 살이 올라 번들거렸거든요. 한무제가 눈여겨봅니다. 그러고는 이름을 묻고 사연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마감해서 시중 자리까지 끌어올립니다. 흉노 포로가 황제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자리에 오른 거예요. 지금 기업으로 치면 인턴이 몇 년 만에 부사장이 된 격이라고 할까요? 그 속도와 낙차가 그 정도로 컸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기원전 88년에 일어납니다. 망하라라는 인물이 한무제를 암살하려고 침전으로 들이닥칩니다. 이때 김일제가 맨 앞에서 그를 제압해요. 칼을 뽑으려던 자객의 손을 움켜쥐고 황제의 침상 앞에서 그자를 바닥에 매다 꽂습니다. 한무제의 목숨이 흉노 출신 신하의 손에 의해 지켜진 순간이거든요. 저는 이 장면에서 한번 멈춰서게 됐어요. 한나라 황실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흉노 왕자 출신의 신하가 황제를 살렸다는 이 역사적 그림 자체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2년 뒤 기원전 86년 한무제가 임종을 맞습니다. 한무제는 어린 황태자를 두고 세상을 뜨면서 3명의 신하에게 뒷일을 부탁합니다. 곽광, 상홍양, 그리고 김일제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한나라의 다음 시대를 떠받치게 돼요. 이때 한무제는 유언으로 김일제를 투후로 책봉합니다. 산동성 하택시 일대의 땅을 봉지로 받은 제후가 된 거예요. 제천지윤,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 지내는 혈통이라는 흉노 왕족의 자기인식이 한나라의 공식 제후자기 안으로 편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일제는 투후에 봉해지고 이틀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틀 사이에 그의 이름은 한나라의 공식 기록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이 사람은 김씨가 됐을까요? 이 대목이 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 하나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무제가 김일제에게 김이라는 성을 직접 하사한 이유는 흉노 제사 대상이었던 금인을 노획한 공로 때문이었어요. 금인은 흉노가 하늘에 제사 지낼 때 모셨던 금으로 만든 인형입니다. 곽거병이 기원전 121년에 흉노를 칠 때 이 금인을 빼앗아 한나라로 가져왔는데 이 노획에 김일제 집안의 사연이 얽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금자를 성으로 주어버렸어요. 중국 역사에서 김씨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원인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흉노의 제사 대상이었던 금인 노획이 원인이었고 그 결과 한무제가 직접 성을 하사했으며 그 파급으로 중국 최초의 김씨 계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1300년 뒤에 경주의 한 비석 위에서 다시 불려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기록은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한나라의 공식 역사서인 한서, 그 중에서도 금일제전이라는 한 편에 남아 있습니다. 후한의 반고라는 학자가 서기 82년에 완성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00년이 넘도록 보존되어 온 문자 기록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한 사람의 생애가 종이도 아닌 죽간과 비단 위에 적혀서 19세기가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고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 이게 사서라는 것의 무게인데요. 시 안에는 지금도 김일제의 석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무제의 무덤인 무릉, 섬서성 흥평시에 있는 이 거대한 황제릉 옆에는 황제의 곁에 묻힌 공신들의 배장묘가 늘어서 있어요. 그 배장묘 가운데 하나가 투후 김일제의 무덤입니다. 한나라 황제가 자기 영면의 자리에 데려간 신하. 이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이 한 장의 풍경만으로도 가늠할 수 있거든요. 투후 김일제라는 이름은 그렇게 실제로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고 실제로 중국 땅 위에 비석과 무덤으로 남아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후의 가문 이야기도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김일제의 후손들은 한나라 조정에서 계속 고위직을 지냈어요. 증손자 김당에 이르러서는 왕망의 최측근으로 활동합니다. 왕망이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신이라는 새 나라를 세웠을 때 김씨 가문은 그 권력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서기 23년 왕망의 신왕조가 15년 만에 무너집니다. 이때 김일제의 후손들도 함께 몰락해요. 정사의 기록에서 이 가문은 이 시점에 거의 사라집니다. 그 사라진 이름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뒤에 어떤 길을 거쳐 1300년 뒤
경주의 비석 위에 다시 새겨지게 되는지, 그 공백의 시간이 바로 이 영상이 앞으로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여기까지가 김일제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이름이 왜 신라 왕의 비석에 새겨졌는가입니다. 그리고 비문은 이것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김일제라는 사람이 실존했다는 건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기원전 1세기 한나라 사서에 남은 실명인물이고, 그 사람 이름이 1300년 전 신라 왕의 비석에 새겨져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문무왕 비문, 이거 딱 하나뿐일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 비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문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신라 왕실 금성문 가운데 시조 성한왕을 언급한 자료가 제가 확인한 것만 4종이에요. 문무왕 비문 말고도 흥덕왕릉 비편, 김인문 묘지명, 그리고 진철 대사탑비와 진공 대사탑비. 이 자료들이 전부 같은 시조를 적고 있습니다. 하나였다면 저도 그냥 비문 한 장의 수사라고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4종이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먼저 문무왕 비문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상한왕이 문무왕의 15대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문 6행의 그 구절이에요. 15대조 상한왕은 그 바탕이 하늘에서 내리고, 자, 15대조. 이 숫자를 잠깐 머릿속에 넣어두시겠습니까? 그 다음이 흥덕왕릉 비편입니다. 흥덕왕은 신라 제42대 왕이고요. 재위기간이 826년부터 836년까지예요. 이분의 능비조각에 이런 명문이 남아 있습니다. 태조 성한 24대선. 같은 성한왕인데 이번에는 24대선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계산을 해봤습니다. 문무왕이 15대조, 흥덕왕이 24대손. 15 더하기 9 하면 24가 되거든요. 두 왕 사이가 9대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 왕위 계보로 보면 어떨까요? 문무왕이 신라 제30대, 흥덕왕이 제42대, 사이에 신문왕, 효소왕, 성덕왕, 효상왕, 경덕왕, 해공왕, 선덕왕, 원성왕, 소성왕,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직계 혈통으로 세대를 세어보면 이 구간이 정확히 9대로 정리됩니다. 비석에 새긴 숫자와 실제 왕위 세대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무왕 때 세운 비석 하나에서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7세기 문무왕이 자기를 15대조 성한왕의 후손이라고 새겼고, 150여 년 뒤 9세기 흥덕왕이 자기를 같은 성한왕의 24대손이라고 새겼습니다. 그 사이 9대라는 산수까지 정확히 맞춥니다. 한 사람이 즉흥으로 적은 게 아니에요. 왕실이 세대에 걸쳐 같은 시조를 제도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왜 세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시조를 고수했을까요? 저는 이게 이 파트에서 가장 묵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바뀌면 정당화의 언어도 바뀌기 마련인데 150년이 흘러도 같은 이름을 고수한다는 건 왕실 내부에 공식 기억의 장치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질문 지금은 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6에서 다시 우리 앞에 돌아옵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세 번째 자료가 김인문 묘지명입니다. 김인문은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무왕의 친동생이죠. 당나라에서 오래 머물며 외교관 역할을 했고 당나라에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분의 묘지명에도 태조 한왕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한왕의 성자를 떼고 한왕이라고 줄여 부른 표기예요. 같은 시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록이 한반도가 아니라 당나라 현지에 묻힌 왕자의 묘지명이라는 점이에요. 신라 왕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당나라에 나가 있는 왕실 가족도 같은 시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진철대 사탑비와 원주 흠법사지 진공대사탑비입니다. 이 두 비석도 동일하게 태조 성한을 신라 시조로 언급합니다. 이 둘은 고승의 비석이에요. 왕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실 안의 사적 기록이 아니라 불교계 공공 비문 영역까지 같은 시조의식이 퍼져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왕실에서 불교계로 나아가 당나라 외교 현장까지 같은 시조가 돌에 새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4개 통, 5개 비문이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우연이라는 가능성은 거의 지우게 됐습니다. 우연이라면 자료 하나가 그럴 수 있어요. 4개 통이 동시에 같은 이름을 고수하는 건 우연이 아니라 제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야기는 신라 안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신라 왕실 사람이 아니라 먼 당나라 시안에 살던 신라계 김씨 부인의 묘지명에서도 같은 이름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자료의 이름은 대당 고김씨 부인 묘명입니다.
1954년에 중국 섬서성 시안시 교회에서 출토됐고요. 지금은 시안 비림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시안이라는 곳, 옛 장안이에요. 당나라 수도였죠. 거기서 한 여인의 묘지가 발견됐는데 덮개돌이 가로 43.5세로 44cm, 지석이 46.5 곱하기 45.5cm, 예서 23행에 최대 한 행 27자씩, 글자 총 593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묘비에 적힌 날짜는 함통 5년 5월 29일, 서기로 864년이에요. 이분은 32세로 세상을 떠난 신라의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864년에 32세.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도 참 이른 죽음이거든요. 32살. 요즘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자리 잡을 나이에 이분은 당나라 땅에서 묻혔어요. 저는 이 묘비가 왜 중요한지 처음엔 감이 잘 안 왔습니다. 그런데 593자 전문을 읽어보고 나니까 숨이 잠깐 멎었거든요. 이 묘지명은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시조는 소호 금천씨, 먼 조상은 투후 김일제, 그리고 김일제의 후손이 흉노 조정에서 한나라로 귀의했다고요. 신라 왕실 비문이 아니에요. 9세기 당나라에 살던 신라계 여인의 개인 묘지명입니다. 그런데 자기 뿌리를 적는 자리에 투후 김일제가 다시 적혀 있었던 거예요. 9세기 당나라에 사는 신라계 김씨 부인도 왜 같은 조상을 적었을까요? 왕실이 공식 비문에 새긴 이름이라면 정치적 수사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땅에서 한 개인이 자기 무덤에 새긴 이름이에요. 장례는 가족이 치르고 묘지명은 가까운 사람이 씁니다. 그 사적인 자리에까지 같은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건 이 시조 의식이 왕실 공식 기록을 넘어 신라계 김씨 공동체 전체에 자기 인식이 돼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2009년에 탁본 조사를 하던 중에 이 자료를 최초로 보고했어요. 16년 전입니다. 묘하게도 그 해는 KBS 역사 스페셜이 신라 김씨 흉노기원서를 방송한 바로 그 해이기도 했거든요. 방송 직후 학계에 등장한 1차 사르라는 점에서 저는 이 타이밍이 그저 우연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던진 질문에 답하듯 자료가 다시 무대로 올라온 셈이에요. 자, 그럼 왜 금성문 내종에 김씨 부인 묘지명까지 더해서 5개 통이 같은 시조를 공유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원인 쪽을 먼저 보면 신라 왕실이 세대를 걸쳐 동일한 시조 의식을 제도적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쪽에서 보면 문무왕의 15대조 표기와 흥덕왕의 24대손 표기가 9대라는 산수로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왕실 공식 비문을 넘어 당나라에 사는 개인의 사적 묘지명까지 확장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발적 기록이 아니에요. 왕실과 그 주변 공동체의 공식 기억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작업을 하다가 뜻밖의 선배를 한 분 만났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에요. 19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200년 전 인물입니다. 추사 선생이 남긴 해동비고라는 금성문 연구집이 있는데요. 금성문 7종을 다룬 논문집이에요. 이 안에 이미 문무왕 비문에 대한 메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나라 금석학자 유희해가 엮은 해동금석원에도 추사 선생이 넘긴 자료가 수록돼 있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200년 전에 이미 같은 질문을 품은 선배를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 비석 앞에서 이게 뭐지? 하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200년 전 한 선비가 같은 비석을 붓으로 옮겨 적으며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시대는 달라도 같은 질문 앞에 선 사람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 저는 이게 이 작업의 외로움을 많이 덜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문무왕 비문 15대조, 흥덕 왕릉 비편 24대손, 김인문 묘지명 태조 한왕, 진철 대사탑비와 진공 대사탑비 태조 성한. 여기에 864년 당나라 시안에서 출토된 대당 고김씨 부인 묘명 593자, 5개 통의 금성문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년 전 추사 선생의 해동비고까지 더하면 이 질문은 제가 처음 품은 게 아니라는 게 확인되거든요. 글자 증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땅속에서 나온 물건들이 글자보다 훨씬 더 정직한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야기는 경주 대릉원에서 몽골 초원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이번 파트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거든요. 경주에서 나온 유물과 몽골 초원에서 나온 유물을 같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눈으로 직접 비교해보는 겁니다. 저는 글자보다 물건이 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글자는 쓰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지만 땅속에서 나온 쇳조각과 벌무더기는 그냥 그 자리에 있던 그대로니까요. 먼저 경주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주시 대릉원 안에는 우리가 황남대총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무덤 두 기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남쪽 봉분이 높이 22m, 북쪽 봉분이 높이 23m예요.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23m면 아파트 7층 정도 높이거든요. 흙더미 하나가 통째로 무덤이에요. 경복궁 근정전 지붕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동서지름이 80m, 남북지름이 120m에 달하는 쌍둥이 봉분이 1500년 전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솟아있는 겁니다. 이 무덤은 1973년 7월부터 1975년 10월까지 발굴됐는데요. 당시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진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나온 유물이 몇 점인지 아세요? 북분 35,769점, 남분 22,793점, 합쳐서 약 58,000점이 넘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한번 멈춰 섰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상설 전시실에서 보여주는 유물수의 몇 배에 해당하는 규모가 무덤 두 기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무덤 주인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가늠이 되시죠?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유물이 금관입니다. 황남대청 북분금관은 국보 제191호로 지정돼 있어요. 그리고 경주에서 나온 신라금관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신라금관은 모두 6점이에요. 교동금관, 황남대청 북분금관, 금관총금관, 서봉총금관, 금령총금관, 천마총금관 6점 다 경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고대 금관이 통틀어 20점이 채 안 됩니다. 그 20점 중에서 한국에서 나온 게 8점이에요. 신라 금관 6점에 가야 금관 2점을 합친 숫자입니다. 지구 전체 금관의 거의 절반이 한반도 남쪽 끝, 경주와 김해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숫자를 확인하고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금관이 어떤 금으로 만들어졌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거든요. 경향신문 2021년 11월 9일 보도를 보면 신라 금관의 금 함량이 19K에서 21K 정도로 확인됐다고 나옵니다. 순금, 그러니까 24K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결혼 반지로 끼는 금이 보통 14K에서 18K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금관이 우리 결혼 반지보다는 더 순도가 높지만 순금은 아닌 합금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금관이 단순한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정교한 합금 기술을 쓴 정치적 상징물이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냥 금을 두드려서 만든 게 아니라 강도와 빛깔과 세공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배합한 금속 공예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무대를 북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북쪽으로 100km쯤 올라가면 노이눌라 유적지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노용올이라고 부르거든요. 흉노 귀족들의 무덤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북쪽, 러시아 국경에 가까운 곳에 도르릭 나르스 유적지가 또 하나 있어요. 이쪽은 북흉노 왕릉급 무덤이 확인된 곳입니다. 이 두 지역이 바로 흉노 물건의 원산지예요. 이 지역의 발굴 기록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몽골 과학 아카데미와 공동으로 발굴한 보고서가 있거든요. 책 이름이 한몽6 몽골 도르릭 나르스 흉노 무덤이입니다. 이 안에 북흉노 왕릉급 3기의 발굴 결과가 정리돼 있어요. 금동 말장식, 관장식, 터키석을 박은 허리띠 장식, 사람 얼굴 모양의 은재 허리띠 장식 같은 유물들이 사진과 도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이 직접 파낸 자료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지금 말하고 있는 흉노가 전설 속의 흉노가 아니라 땅속에서 직접 꺼낸 흉노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경주 유물과 몽골 유물을 세 세트로 나란히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조는 금관 위의 나뭇가지와 새입니다. 서봉총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주에서 나온 신라 금관 6점 중 하나인데요. 이 금관 위에는 나뭇가지 모양 장식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 위에 새 3마리가 앉아 있거든요. 봉황이라고도 하고 독수리라고도 하는 새인데 중요한 건 이 새가 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다는 구도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알타이 지역, 그러니까 몽골과 시베리아 사이 초원지대의 유목민들에게 큰 나무 위에 새가 앉는다는 구도는 아주 오래된 종교적 상징이었거든요. 지도자가 탄생할 때 그 탄생을 하늘에서 새가 내려와 알린다는 신앙이에요. 큰 나무는 하늘과 땅을 잇는 기둥이고 그 위에 앉은 새는 하늘의 전령입니다. 그 상징이 경주의 금관 위에 그대로 얹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대조는 청동 소시입니다. 한자로는 동복이라고 써요. 이건 북방의 기마 유목민이 말 등에 싣고 이동하면서 밥을 지어 먹던 이동식 조리도구거든요. 솥 아래에 다리가 달려 있고 말 등에 얹기 쉽게 손잡이와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 동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먼저 몽골 노용올의 흉노 귀정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반도로 내려와서 김해 대성동 29호분에서 거의 동일한 형태의 동복이 나왔어요. 부산대 신경철 교수가 이 유물을 근거로 부여 원류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해석은 김해 대성동이라는 특정 유적에 한정된 가설이지만 어쨌든 초원의 청동소치 한반도 남쪽 끝에서 똑같이 출토됐다는 사실 자체는 학계가 부정하지 않는 물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경주 금령총에서 나온 기마인물형 톡이라는 유물이 있어요. 국보 제91호로 지정된 유명한 유물인데요. 말을 탄 사람이 토기 형태로 빚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타고 있는 말 등에 지금 말씀드린 동복이 정확하게 재현돼 있거든요. 말 위에 얹힌 청동 소태 형태가 경주 무덤에서 나온 토기 안에 그대로 박제되어 있는 겁니다. 초원에서 말 등에 솥을 싣고 이동하던 유목민의 생활 모습이 한반도 남쪽 끝 경주의 토기 공방 안에서 재현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신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 장면이 아닌 어떤 장면을 왜 굳이 토기로 남겼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대조는 무덤 구조 그 자체예요. 우리가 앞에서 본 황남대총 같은 신라 지배층 무덤은 적석목 곽분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땅을 파고 목곽, 그러니까 나무로 짠 커다란 관을 놓고 그 안에 시신과 부장품을 넣은 다음 목곽 위에 돌을 무더기로 쌓고 그 돌무더기 위를 다시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가 신라 지배층에게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같은 시기 고구려는 돌을 쌓아 올린 돌무지 무덤을 썼고 백제는 기단식 돌무지 무덤이나 벽돌 무덤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라만 이런 구조를 고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알타이 지역 파지리크 고분이나 몽골 흉노 귀족묘의 구조와 닮은 점이 있다는 해석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여기까지가 세 세트 대조의 물증입니다. 이 정도 유사성이면 우연일까요? 혈통일까요? 아니면 교류의 결과일까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번 멈춰서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 너무 쉽게 뛰어가면 우리가 사실과 해석을 섞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어요. 적성목 곽분의 기원에 대한 학계 주류 입장은 북방기원설이 아닙니다. 1990년대 초 울산 중산리 유적조사 이후로는 영남 지역에 목각묘가 먼저 있었고 거기에 사방으로 돌을 두르는 사방 적석 단계를 거쳐서 위까지 돌을 덮는 상부 적석 단계로 넘어갔다는 자체 발전설이 주류로 자리 잡았거든요. 물건이 닮았다는 사실과 그 닮음의 이유가 직접 이주냐 교류냐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주류 학계는 왜 여전히 자체 발전설을 지지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영남 지역 안에서 묘제가 단계별로 진화한 흔적이 층위별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북쪽에서 완성된 양식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지역 안에서 한 단계씩 쌓여온 증거가 남아있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설 하나, 북방 문화의 직접 이동. 가설 둘, 초원 실크로드 교류의 누적. 결론은 주류는 자체 발전설을 지지하면서도 북방과의 문화 교류 자체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교류는 있었지만 묘제를 통째로 북쪽에서 들여온 건 아니다. 이게 지금 학계가 정리해 놓은 지점이에요. 저는 이 정직한 경계선이 오히려 더 흥미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경계선 위에 서면 흉노라는 존재를 다시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오랫동안 흉노라는 이름 위에 덮여있는 한 겹의 편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한자로 흉할 흉, 종노라고 써왔기 때문에 이 이름은 야만이나 오랑캐와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사실 흉노는 오랑캐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잇던 유목제국이었거든요. 몽골 초원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문화와 물건과 기술이 오가던 거대한 네트워크의 축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네트워크의 동쪽 끝자락이 경주였다는 얘기예요. 증거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황남대총 남분에서 나온 봉수형 유리병이라는 유물이 있습니다. 국보 제193호예요. 이 유리병의 출처가 어디인지 아세요? 경주가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지중해 동부,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시리아,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4, 5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로마 제품이에요. 이 로마 유리병이 실크로드를 타고 중앙아시아를 건너 초원을 지나 경주의 무덤안까지 도착했거든요. 1500년 전에요. 이게 초원 실크로드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물증입니다. 그 네트워크 위에서 경주는 고립된 지역이 아니라 유라시아의 동쪽 종착역이었던 거예요. 물건의 닮음은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바로 올해 완전히 새로운 층의 증거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비문도 아니고 유물도 아니고 뼈에서 직접 꺼낸 이야기였거든요. 글자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물건도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비문도 있고 유물도 있는데 정작 가장 근본적인 증거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 말이에요. 신라 지배층의 뼈에서 직접 꺼낸 이야기요.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2026년 4월, 바로 이번 달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2026년 4월 9일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린 서울대와 영남대 박물관, 세종대, 그리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팀의 공동 연구인데요. 경북 경산 임당과 조영 유적에서 발굴된 78개체의 뼈를 가지고 고유 전체 분석을 한 겁니다. 4세기에서 6세기 사이 신라지방 지배층의 유전자를 16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처음으로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이 사람들의 조상 구성은 서요화 청동기 계통과 중국 남부 만기 신석기 계통의 혼합이었습니다. 두 갈래, 북방과 남방이 섞여 있었다는 얘긴데요. 흥미로운 건 일본 열도의 조문 유전자가 0%였다는 점이에요. 한반도 남부인데도 일본 쪽 흔적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가족 관계까지 복원됐다는 건데요. 1촌 관계 11쌍, 2촌 관계 23쌍, 3촌 이상 관계 20쌍, 근친혼과 가족 순장의 흔적이 과학적으로 처음 규명됐고 가게도 10개가 복원됐습니다. 뼈 한 조각에서 1600년 전 사람의 가족 관계까지 복원할 수 있게 된 건 제가 학창시절 교과서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거든요. 제가 학창시절 교과서에는 없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2026년 연구에서 흉노 유전 신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요와 청동기 계통이 북방의 한 갈래인 건 맞는데 그걸 곧바로 흉노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게 이 연구의 정직한 결론이에요.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거든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말이 갖는 무게가 참 묵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을 부정됐다고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 둘은 다른 말이거든요. 왜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피나스에 실린 370개체 고대 게놈 연구는 유럽 훈족 엘리트 일부가 흉노 엘리트의 직계 후손임을 입증했거든요.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6세기까지 몽골 초원에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카르파티아 분지까지의 370개체를 쭉 이어붙여서 본 연구였는데요. 유럽 훈족의 피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동쪽 끝 흉노 제국이었다는 걸 과학이 밝힌 겁니다. 여기에 2022년 커런트 바이올로지 연구도 있습니다. 유럽 훈족과 아바르족 그리고 헝가리 정복자의 지도층까지 이들이 현 몽골 지역의 흉노 제국 출신과 유전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입증했거든요. 그러니까 흉노에서 유럽까지의 핏줄은 이미 과학이 확인한 겁니다. 여기서 제 안에서 하나의 질문이 솟아올랐습니다. 흉노에서 유럽은 확인됐는데 왜 흉노에서 신라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걸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한참 멈춰섰거든요. 이유를 따라가 보니까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2026년 임당과 조영의 ADNA가 분석한 지역은 경주 왕릉이 아니었습니다. 경산의 지방 지배층이었어요. 만약에 흉노 핏줄이 들어왔다면 그건 신라 중앙의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작 왕릉급 표본은 아직 과학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경주 대릉원의 왕릉들은 재발굴이나 ADNA 추출 작업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질문이 도달하지 않은 방에 단서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연구를 보고 우리가 아직 답을 못 찾은 게 아니라 질문 자체를 다르게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비문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났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화천이라는 동전이에요. 왕망이 세운 신왕조가 서기 14년부터 34년까지 약 20년 동안만 주조한 동전인데요. 이 동전이 한반도 해안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김해 회현리 패총, 해남 군곡리, 그리고 2016년에는 광주 복룡동 토강묘에서 화천 49점이 한 꾸러미로 쏟아졌고요. 2021년에는 해남 흑천리 마등 4호 토강묘에서도 추가로 보고됐습니다. 서기 23년 왕망의 신왕조가 망하면서 김일제 가문도 같이 몰락했는데요. 그 직후 중국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해상 교역로가 활성화된 물증이 바로 이 화천인 겁니다. 그래서 학계 일부에서는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왕망 정권이 무너진 뒤 김일제 가문의 후손 일부가 낭랑을 거쳐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에요.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확증이 아닙니다. 다만 화천이라는 물증이 그 시기 바닷길이 열려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009년 KBS 방송에서 제시됐던 MTT DNA 결과 기억하실 겁니다. 단데 한국인 DNA에는 2층이 소수 지분으로 섞여 있습니다.
우리 피의 대부분은 여전히 한반도에서 오래 살아온 주민들의 몫이고요. 흉노 이야기는 그 위에 얹힌 얇은 한 겹의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최신 연구는 신라 지방 지배층의 뼈에서 서요하와 중국 남부의 혼합 조상을 확인했지만 흉노라고 부를 수 있는 유전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과 2022년 연구는 유럽 훈족과 흉노의 직계 연결을 입증했습니다. 화천이라는 동전이 서기 23년 이후 중국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바닷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은 아직 과학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문무왕은 왜 새긴 걸까요? 약속드린 대로 이제 그 답을 꺼낼 시간이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와 함께 따라오신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을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기억하시죠? 파트 1에서 제가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그 질문. 왜 하필 흉노 왕자였는가? 파트 3에서 미뤄두었던 질문. 왜 150년이 흘러도 같은 시조를 고수했는가? 두 질문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혈통은 과학으로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문무왕은 자기 조상이 흉노 포로였다고 1300년 전 돌에 정확히 새겨놓았습니다. 왜요? 먼저 학계 주류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읽어왔는지부터 짚어가야 합니다. 신라 골풍제 연구의 권위자이신 경북대 주보돈 선생님은 이 김일제 시조서를 혈통의 기록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7세기 후반 통일신라 왕실이 품었던 관념적 시조의식,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실제 핏줄의 계승이 아니라 왕실이 스스로를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싶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2009년에 김씨 부인 묘비를 학계 최초로 보고하셨던 부산외대 권덕영 선생님도 비슷한 결을 보여주십니다. 묘비 자체는 실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조의식은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 상징적 기록에 가깝다는 해석이에요. 역사학계 주류의 결론은 이 대목에서 꽤 단정해집니다. 문화적 상징이지 혈통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럼 왜 하필 관념적 시조의식이라고 읽는 걸까요? 저는 이 해석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7세기 후반 신라의 정치적 처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느꼈거든요. 문무왕 비문이 세워진 때는 서기 682년이에요. 그로부터 불과 6년 전 676년에 신라는 대당전쟁에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밀어냅니다. 삼국 통일을 완성한 직후였어요. 그런데 당나라와의 관계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밀어냈지만 외교적으로는 계속 마주 앉아야 하는 거대한 제국이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당나라가 흥미롭게도 김씨성을 꽤 고귀하게 여기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 역사에서 김씨성은 한무제가 흉노 제사 대상이던 금인을 노획한 공으로 김일제에게 직접 하사한 데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제는 한나라 황실이 스스로 공인한 최초의 김씨였던 거예요. 한무제의 총신이자 투후에 봉해진 인물, 무릉 배장묘에 함께 묻힐 만큼 깊이 편입된 외부인. 당나라 사람들 눈에는 김씨라는 성씨 자체가 한나라 황실의 공인 도장이 찍힌 브랜드였던 셈이에요. 이 자리에 신라 왕실이 섭니다. 당과 외교를 하고 사신을 보내고 교역을 해야 하는 신라 왕실에게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는 생존과 위신의 문제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혈통의 고백이 아니라 통일신라가 자기 뿌리를 어떻게 선언하고 싶었는가의 기록이거든요. 한나라 황실이 공인한 최초 김씨 김일제의 후예, 이 프레임이 당과 마주하는 자리에서 신라 왕실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드는 질문을 저는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신라 왕실은 거짓말을 새긴 걸까요? 아니면 당대 정치가 고른 진실 하나를 돌에 박은 걸까요? 저는 이 두 질문 사이를 한참 왔다 갔다 했다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비문 4종이 세대를 건너 같은 시조를 공유합니다. 문무왕 15대조 성한왕, 흥덕왕 24대손 성한왕. 9대 차이가 수학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 기록들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혈통 확정이라고 부르기에는 2026년 ADNA가 아직 흉노 신호를 확인해주지 못했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비문이라는 게 단순한 묘비가 아니라 당대 왕실이 쓴 정치적 선언문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사실과 상징 사이에서 왕실이 고른 자기 이야기, 그 선택이 돌에 남은 거예요. 성한왕이라는 이름 하나만 봐도 학계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19세기에 해동 비고에서 제기하신 김알지 동일설이 있고요. 의문상 김알지 아들 세한과 같다는 세한 동일설이 있습니다. 김일제의 7대손 비정설도 있고
미추왕 이전에 전설적 시조로 읽는 네 번째 가설도 있어요. 네 갈래 해석이 200년을 거쳐 아직 병렬해 있습니다. 저는 이 미결 상태 자체가 오히려 중요한 단서라고 느꼈어요. 왕실이 새긴 시조의식은 혈통의 사실이라기보다 여러 결의 기억이 한 비문 안에 녹아든 구성물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두 가지 단정을 모두 비켜섭니다. 혈통이 증명됐다도 아니고요. 조작이었다도 아니에요. 제 언어로 정리해보면 이런 문장에 가깝습니다. 당대의 정치적 필요가 골라낸 관념 하나가 돌에 박혔다. 그게 1300년을 건너 지금 우리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요즘 기업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업자는 어느 전통 가문 출신입니다. 이런 브랜드 스토리를 세워놓고 시장에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있는 사실을 전부 옮긴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조상 중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한 줄만 선택된 거죠. 1300년 전 신라 왕실도 저는 비슷한 공인일을 했다고 봅니다. 한나라 황실이 공인한 김씨, 유라시아를 잇는 흉노의 고귀한 피, 통일을 완성한 왕조의 품격, 이 여러 서사 중에서 당나라 옆에 선 자기 자리를 가장 잘 설명해줄 한 줄이 김일제라는 이름으로 돌에 새겨진 거예요. 그럼 이 선언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비문을 덮고 나서 한반도라는 틀을 한번 내려놓게 됐거든요. 무무왕이 비문을 세운 해는 서기 682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연도를 볼 때마다 바로 앞자리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676년, 신라가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낸 해, 바로 대당전쟁의 승리 연도입니다. 비문이 세워진 시점은 이 승리로부터 단 6년 뒤인데요. 저는 이 6년이라는 간격이 참 많은 걸 말해준다고 느꼈거든요. 당나라와 피 흘려 싸워 이긴 직후 그 당나라 황실이 공인한 첫 김씨, 투후 김일제를 자기 조상으로 비석에 새긴 겁니다. 이게 단순한 혈통 기록이었다면 하필 대당전쟁 승리 6년 뒤에 이렇게까지 또렷이 새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앞선 파트에서 정리한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이건 혈통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정당화의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트에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저는 이 비문을 읽고 나서 우리 역사를 한반도 안에만 가둬 읽어온 습관을 한번 내려놓게 됐거든요. 민족사의 지평을 한 뼘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2022년 셀프레스의 커런트 바이올로지, 2025년 피나스. 이 두 연구는 유럽 훈족 지도층 일부가 흉노 엘리트의 직계 후손이라는 사실을 유전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370개체의 고대 게놈을 분석한 결과거든요. 몽골 초원에서 카르파티아 분지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헝가리, 불가리아 지역까지 흉노라는 유목 네트워크가 유전자 단위로 연결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도를 한번 펼쳐볼게요. 몽골 초원이 중심에 있고요. 서쪽으로 뻗어나간 갈래가 유럽 훈족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뻗어나간 갈래, 그 끝점이 한반도였는데요. 신라는 이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동쪽 극점에 있었던 셈이에요. 저는 지도를 보며 한참 멈춰 섰거든요. 이 핏줄이 유럽 훈족과 같은 뿌리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 앞에서요. 물증도 같이 있습니다. 황남대 총남분에서 나온 봉수형 유리병, 국보 193호인데요. 이 물건은 지중해 동부,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시리아,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4, 5세기에 만들어진 로마 제품이에요. 경주에서 시안까지 직선 1700km인데 이 유리병은 그보다 훨씬 먼 지중해 동부에서 왔거든요. 인천에서 LA까지 비행거리보다 더 먼 길을 1500년 전에 이미 이 병 하나가 건너온 겁니다. 경주가 그냥 한반도 동남쪽 구석의 작은 도읍이 아니었던 거예요. 해외 사례를 보면 이 틀 넘기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더 분명해집니다. 헝가리의 경우인데요. 현대 학계가 이미 정복자 지도층의 흉노 혈통을 자기 역사 안에 공인해뒀어요. 헝가리 국립박물관에 가면 이 내용이 상설 전시에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불가리아의 불가르족도 마찬가지로 훈 흉노 계통을 자기 기원의 한 갈래로 수용했고요. 발칸반도에서 동유럽까지 유목 기원이라는 측리를 자기 정체성 안에 하나 더 두는 건 이제 해외 학계에서는 꽤 자연스러운 접근이더라고요. 저는 이 사례들을 보면서 혼합과 교류와 이주를 자기 역사 안에 끌어안는 게 결코 정체성의 훼손이 아니라는 걸 배웠거든요. 오히려 자기 뿌리를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이에요. 헝가리 사람들이 자기를 덜 헝가리답다고 여기지는 않거든요. 불가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그 인정 위에서 자기 역사가 훨씬 더 넓은 지도 위에서 움직였다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에요. 그리고 2026년 4월의 연구, 앞선 파트에서 말씀드린 그 연구가 여기서 한 번 더 의미를 가집니다. 경산 임당 조형 70P8개체 ADNA 분석 결과
서효와 청동기와 중국 남부 만기 신석기가 혼합된 조상이 확인됐고요. 조몬 유전자는 0%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흉노 유전 신호는 아직 과학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 DNA 안에 이미 유라시아 대륙 이동의 층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단일 민족이라는 말 한마디로 덮어놓기엔 실제 데이터가 훨씬 복잡한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우리가 단일 민족 신화를 한번 내려놓고 유럽 훈족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볼 수 있다면 한국사의 지평도 한반도 바깥으로 조금 더 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역사를 한반도 안에만 가둬 읽어온 습관 한번 내려놓아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뿌리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혼합과 교류와 이주라는 팩트를 이제는 과학이 요청하는 수준에서 수용해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언어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며 흉노라는 이름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흉노는 한족이 붙인 멸칭이었거든요. 한자 뜻을 그대로 풀면 결코 곱지 않은 글자들이 들어있고요. 원어 발음은 후운에 가까웠다는 게 학계의 유력한 설이에요. 우리는 이 명칭 위에 덮인 한 겹을 더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랑캐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리던 습관을 적어도 사료를 읽을 때만큼은 조심스럽게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7번째 파트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문무왕이 비문에 새긴 선택은 혈통의 고백도 아니고 조작도 아니고 당대 통일신라 왕실이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선언하고 싶었는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1300년 뒤 오늘 우리에게 한반도라는 틀을 한번 열어보라는 질문으로 돌아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비문을 읽고 나서 민족사의 지평을 한 뼘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랑할 일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다만 혼합과 교류와 이주의 팩트를 정직하게 수용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 세대의 숙제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 가까이 이어온 이 이야기를 저와 함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따라가 본 길은 사실 단순한 한 줄이었거든요. 그 한 줄을 납득하기 위해 우리는 비문 앞에 서고 시안을 돌고 경주 대릉원과 몽골 초원을 겹쳐보고 이번 달에 나온 논문까지 펴보았던 것입니다. 그 길을 지금 제 목소리로 한 번 더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처음은 경주 국립박물관의 비석 하나였어요. 그 위에 새겨진 네 글자 투후 제천 지윤 앞에서 저는 한참을 멈춰 섰거든요. 그 정적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는 낯선인 이름의 주인공 투후 김일제를 따라 중국 시안까지 따라가 봤는데요. 14세에 포로로 끌려와 한무제의 청해를 받고 제후자리까지 오른 분명 실제했던 인물이라는 걸 그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서에 1900년 넘게 보존되어 온 이름이 어느 날 신라 왕의 비석에 다시 떠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미 충분히 놀라웠거든요. 비문 하나로는 모자라다 싶어서 저는 다른 금성문도 겹쳐봤습니다. 흥덕왕릉 비편, 김인문 묘지명, 그리고 9세기 시안 땅에 묻힌 대당고김씨 부인묘 명까지 4개의 돌이 똑같은 시조의식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문무왕은 15대조, 흥덕왕은 24대 손. 그 사이 9대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이게 한 왕이 충동적으로 새긴 게 아니라 왕실이 세대에 걸쳐 공유한 공식 기억이라는 걸 저는 그 수치 하나로 납득하게 됐습니다. 글자만으로 부족했기에 땅속도 들여다봤는데요. 경주 대릉원의 황남대총, 아파트 7층 높이 흙더미 하나를 몽골 초원의 노용월 흉노 왕릉 옆에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금관의 나뭇가지와 새, 말 등에 실린 총동 솥동복,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같은 묘제. 이 세 장면이 한자리에 겹쳐질 때 저는 적어도 물건의 결 하나는 초원과 신라가 분명히 이어져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주류 학계는 자체 발전설을 지지한다는 점, 그 정직함도 함께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바로 2026년 4월에 나온 경산 임당 조형 유적 ADNA 연구 앞에서 저는 한 번 더 멈춰섰어요. 신라지방 지배층의 유전체에서 서요하 청동기와 중국 남부 신석기가 섞여 있다는 건 확인됐지만 흉노 유전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결론이었거든요. 과학은 아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정직한 빈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묻는 중인 거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이 자리에서 혈통이 맞네, 틀리네 단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내내 붙들고 온 질문, 그러니까 혈통도 아니면 왜 비문에 그렇게 새겼을까 하는 질문은 주류 학계의 해석 앞에서 이렇게 정리됐는데요. 주보돈 선생님,
권덕영 선생님 같은 분들의 표현을 빌리면 이건 통일신라 왕실의 관념적 시조의식이었다는 거예요. 676년 대당전쟁 승리 직후 당나라 앞에서 자기 왕실의 격을 다시 세워야 했던 그 순간에 한무제가 공인한 최초의 김씨였던 김일제를 시조로 끌어와 자기 뿌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비로소 제가 그동안 품어온 질문이 제자리를 찾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문에서 읽어낸 것은 혈통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 뿌리를 어떻게 선언하고 싶었는가에 대한 기록이었거든요. 이 한 줄을 저는 오늘 가장 조심스럽게 남겨두고 싶습니다. 단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1300년 전 한 왕실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비문을 읽고 나서 우리 역사를 한반도 안에만 가둬 읽어온 습관을 한번 내려놓게 됐거든요. 그동안 오랑캐로만 불러왔던 이 유목의 핏줄이 적어도 우리 선조 왕실의 자기 인식 속에는 함께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저는 참 오래 마음에 남더라고요. 1300년 전 한 왕이 돌 위에 적어둔 한 문장이 지금 이 시대에 저에게까지 그 울림을 보내고 있다는 게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혈통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기억의 자리에 두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경주박물관 비석 하나가 1300년 전 통일신라 왕실이 자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싶어 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선택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여기까지 가져와 본 것만으로도 한편의 이야기가 제 몫을 다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비석 앞에 다시 서본다면 제가 품었던 의문 하나가 이제는 조용한 물음표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인류의 서재였습니다.